경제학자의 서재. 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징후와 논란 25년 5월 업그레이드. 아래 댓글에 링크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징후와 논란 1을 먼저 시청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5년 대학 졸업자가 1179만 명이 졸업 즉시 실업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 통계국은 청년 실업률이 15.7%라 발표했지만 베이징 대교수는 실제 실업률이 46.5%이라고 예상을 한다. 또한 트럼프 2기 정부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군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가 챗GPT를 성능과 경제성을 넘었다고 연일 톱뉴스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극과 극을 넘나드는 뉴스가 범람하는 중국은 과연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성장률의 강제 견인 문제. 과잉 투자로 인한 설비 과잉 기업과 승객 없는 고속철도 같은 과잉 인프라가 넘쳐나지만 공산당 치하의 중국은 성장률 하락을 용인할 수 없는 체제다. 위 그래프를 보면 후진타오 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민간 투자가 국가 투자보다 많았고 민간 투자의 비중이 30%를 넘는 등 순항하는 경제였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때부터 서서히 민간 투자가 줄어들더니 2015년 즈음엔 국가 투자가 민간 투자를 역전해버린다. 문제는 정부 공식 통계로도 바오치 중국 지도부가 생각한 마지노선 7%가 무너진 현재 성장률 6.6%조차 빈곤, 실업 증가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는 공산당이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재정 투입, 국영기업 투자 등의 경기 부양책, 즉 빚으로 수요를 떠받쳐서 만들어낸 것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버블을 키워 더 큰 위기를 잉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선진국일수록 각종 금융산업의 발달과 높은 신용으로 높은 부채 비율을 감당할 수 있으며 신흥국은 선진국 대비 낮은 부채 비율로도 쉽게 경제 위기에 직면하는데 아래 그래픽을 보면 중국은 신흥국임에도 선진국보다 부채 비율이 높으며 심지어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가속되고 있다. 중국의 민간 부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의 부채 비율보다 높으며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1990년대 초 광란의 버블 당시 일본의 부채 비율에 근접하고 있다. 그나마 일본과 미국의 버블 붕괴 당시 둘 다 고소득 선진국의 기축통화국이었으나 중국은 중소득 개도국에 불과하며 위안화는 달러는 고사하고 유로, 엔, 파운드와 비교해도 국제 신용도가 낮은 통화다. 2024년 기준 일본의 국민소득이 32,859달러, 미국이 85,373달러, 한국이 36,132달러, 중국이 12,969달러이다. 1인당 소득은 미국의 7분의 1에 불과한데 빈부격차와 부채 증가율은 미국보다 높다. 맥커리는 지방정부 등의 숨겨진 빚과 그림자 금융까지 포함시켜 350%까지 추정했다. 사실 그림자 금융을 포함하느냐 여부는 중국 정부의 발표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평가사마다 차이가 크지만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금융사나 정부 기관들은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최소 220% 이상의 부채 비율을 예상하고 있다. 공식 경제 성장률처럼 부실 채권 비율도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외부 추정치는 차이가 크다. 홍콩 증권사 CLSA 추정치는 15에서 19%로 정부 발표와 10배나 차이가 난다. 한편 부패인식 지수는 똑같이 경제 성장률이 낮은 인도와 비슷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1990년대 수준이다. 심지어 이 수치조차도 정확할지 미지수인데 앞서 나왔듯 모든 걸 은폐하는 독재 국가 특성상 부정부패를 견제할 요소가 전혀 없으며 부정부패는 나쁜 거다라는 원론적인 발언은 일단 하지만 정작 국가 차원에서 행동으로 보여준 진짜 부정부패 적발 노력이 없다 보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부정부패가 지나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 진입은 요원해 보인다. 낮은 인적 자본 수준. 도시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굉장히 높은데 반해 농촌의 진학률은 도시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중국 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40%가 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적 자원이란 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예컨대 건강, 영양, 교육 등이다. 이런 요소는 한 국가의 사람들을 더 나은 노동자이자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든다.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풍부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과 국가 경제 성장이 비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랫동안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은 보통 교육률이 매우 낮다. 방글라데시, IT,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들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 인구의 비율이 15% 미만이다. 중진국들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비율이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예컨대 2015년 브라질의 노동 인구 가운데 47%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멕시코의 경우는 35%였고 튀르키예는 37%였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부유하고 번영한 국가들은 아주 높은 비율의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의 90%가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았고 독일은 87%, 일본은 90% 이상이다. 이 국가들의 동향은 명백하다. 세계 최고 부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평균 78%이다. 한국, 대만,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이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한국은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80%가 넘었다. 이는 당시 선진국들의 진학률과 거의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중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은 30%였다. 중진국들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지금까지 저소득 제조업으로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수준의 일자리에 맞는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빈곤국에서 풍부한 일자리인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중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인 건설 현장이나 조립라인의 좋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도 많은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고소득 국가들을 지탱하는 직업인 사무직이나 첨단 기술 공장의 기술직, 고임금 서비스업의 매니저나 전문가로서 성공적으로 일하려면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 고임금 일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을 갖춘 노동력 없이는 어떤 국가도 고소득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기술적 변화는 이런 기술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에게도 고학력 노동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즉 중국이 지금까지는 양적인 성장으로 중진국에 도달했다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이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간혹 중국의 인구수를 상기시키면서 중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이나 대학교 진학률이 아무리 낮아도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억은 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중국의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많기에 이 정도 진학률만으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 가능 인구가 웬만한 나라들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해외 공장 유치도 웬만하면 큰 무리가 없이 성사시키고 제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필수 요건 중 하나인 1인당 GDP는 외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가 전체 GDP는 세계 5위 안에 들어도 이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다. 경제를 성숙시키고 싶다면 국민의 학력과 인간개발 지수가 일부 계층과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루 성장해야만 한다. 이것은 최소한 고등학교 진학률 정도는 높아야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1인당 GDP는 소수 엘리트 계층의 활약만으로는 높일 수 없다. 당연하게도 나머지 모든 저학력자들까지 다 합쳐서 내는 통계이기 때문에 소수의 고학력자가 아무리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다 해도 그들보다 몇 배 이상 많은 저학력자들이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국가 전체의 평균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 저학력자들의 학력과 일자리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선진국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적 자본은 미리 축적되어야 한다. 한 집단의 어린이들이 21세기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데 12년이 걸린다. 교육이 중시되기 이전에 태어난 더 나이 많은 세대를 포함해 전체 노동력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45년 정도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가 고소득 국가가 되고 나서야 성장을 뒷받침할 인적 자본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쌓아둔 인적 자본을 보면 1980년대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1980년대 멕시코나 터키에 더 가깝다. 그 어떤 국가도 고등학교 취학률 50% 이하로는 고소득 국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의 고등학교 취학률 30%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구 절벽. 더욱 심각한 부분은 생산 연령 인구 15에서 64세의 비중이 증가하여 부양비가 줄고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인구 보너스 데모그래픽 보너스 기간이 중국은 2012에서 2014년을 기점으로 끝났다는 점이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 한국이 2016년부터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중진국 수준에 불과한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국가적인 재앙에 가깝다. 이 문제는 일본이나 아시아의 4마리 용은 고도 성장기 1960에서 1990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 한국, 대만, 일본 등은 1인당 GDP가 35,000달러를 넘거나 그렇진 않더라도 2만 달러를 넘은 시점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였지만 중국은 1인당 GDP가 그의 2분의 1 정도이자 세계 평균인 약 12,000달러를 달성하기도 전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인도는 12억 인구 중 절반이 25세 이하이고 평균 연령은 29세로 중국의 37세보다 훨씬 젊다.
자연히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이른바 인구 배당효과 데모그래픽 디비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인도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64.6%인 반면 중국은 73.4% 수준으로 높았는데,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2015년을 정점으로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인도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2년 전체 인구를 추월한 뒤 2028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통계학 전문가인 이자벨 아타네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 INED 소장은 2016년 져서 기진맥진한 중국에서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장률 둔화와 소득 불평등, 부채 문제 등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들이 많지만 그중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인구 고령화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을 따돌리고 진정한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꿈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GDP 조작 논란.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07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등 경제 지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내용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을 통해 알려졌다. 6일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은 전문을 인용해 당시 랴오닝성 당석이었던 리 부총리가 2007년 3월 12일 베이징에서 클라크 렌트 당시 중국 주재 미국 대사와 만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랴오닝성의 경제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리 부총리는 랴오닝성 경제의 당면 과제는 국영 기업 운영의 실패로 늘어난 실업자 문제로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해 10% 증가한 전력 소비량, 열차 화물량, 은행 대출액 세 가지는 과세 절차가 확실해 비교적 정확하게 경제 성장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특히 GDP를 비롯한 다른 지표들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해 믿을 수 없다면서 단지 참고용일 뿐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고 주중 미국 대사관에 그해 3월 19일 전문은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통계의 신뢰성이 낮으며 특히 높은 경제 성장률로 업적을 과시해 승진하려는 지방정부 지도자들 때문에 지방정부의 경제 통계는 더욱 믿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때문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에 발표하는 국가 전체 GDP는 지방정부의 GDP 발표를 반영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 각 성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GDP 수치를 내놓고 있다. 리 부총리는 이후에도 공식 석상에서 정확한 경제지표 수집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는 2009년에도 통계 자료는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토대로 그 품질의 생사가 달린 것이라면서 국가 경제활동 자료가 정확히 집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중국의 전망. 중국이 중간소득국가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매우 힘들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도 그걸 알고 있어 2020년대 쌍순환과 공동부유론 등을 정책으로 내걸어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중산층 강화 및 최빈층의 구매력 상승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전에 잡음이 나오는 실정이다. 중국 경제의 잠재된 문제점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세계은행 아틀라스 환산 방식 1인당 지의 나이는 1610달러로 고소득 국가의 커트라인인 12696달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한국의 80년도나 다름없는 1만 달러 수준인 지금부터 2035년까지 고작 연간 3% 후반 성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중진국 함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한 열쇠는 지금까지의 제조업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성공적 전환에 달려 있는데 현재까지 보여온 중국 경제의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 중국은 1997년 바오바, 즉 8% 경제 성장률을 지킨다는 의미의 바오바 정책을 내놓고 고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왔는데 이런 명목 수치 달성을 위해 제조업 질적 성장 전환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동산 개발을 통한 성장에 매진해왔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2021년 홍다그룹 파산 위기를 불러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중국이 일본의 뒤를 이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1990년대 일본과 현재의 중국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도 소비 수요가 너무 적고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부문에 의해 지탱되며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일본과 달리 중국 경제는 첨단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생산성 증가가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으나 많은 신흥 경제국들이 경험하는 중산층 함정에 빠져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크루그먼은 강조했다. 원래 중진국 함정은 탈출에 성공한 국가를 손으로 꼽을 만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해야 개도국에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2008년 세계은행이 중진국 함정을 처음 거론하며 함께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공식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도달했다고 인정한 국가 및 지역은 한국, 적도 기니, 그리스, 홍콩, 마카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모리셔스,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14개였다. 그리고 이 중에 적도 기니는 2008년에 잠깐 2만 달러대 중반을 기록했다가 이후로 1인당 GDP가 감소해 1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고 현재는 이마저도 더 하락하여 6천 달러대로 하락하였다. 모리셔스는 한때 1만 달러 미만으로 하락했다가 이후에 다시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경제 구조가 부실하고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는 도시국가이니 실질적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해 유지 중인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스페인, 아일랜드, 이스라엘 뿐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례적이기는커녕 매우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는 중국의 장점으로 거론되어 온 인구수는 이제는 양날의 검이다. 2022년도 기준으로 중국이 만약 2만 달러까지 1인당 GDP를 신장시켰다는 가정을 한다면 중국은 28조 달러의 국내 총생산을 가지게 되어 미국을 뛰어넘고 세계 1위가 된다. 하지만 현실은 2022년 기준 18조 달러로 25조 달러인 미국에 비해 72%가량에 그친다. 문제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고 영토도 넓어서 중국의 경제가 신장되면 신장될수록 환경오염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아무런 환경보호 조치 없이 개발주의적으로만 처신한다면 2만 달러 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중국 대륙은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중국 또한 실제로 환경보호 및 친환경 정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14억의 인구수에 드는 해당 정책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비쌀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의 발전 속도를 크게 저하시킨다. 겨우 1인당 GDP 2만 달러 넘는 데에도 지불해야 할 대가가 매우 큰 것은 인구수로 밀어붙이는 경제 구조의 국가들에게 있어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더욱이 시간은 결코 중국의 편이 아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중국이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없다. 즉 정부 주도의 성장 동력 육성은 인구 비례만큼의 성장 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에서나 가능한 방법이다. 혁신 기업의 산실인 미국조차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생존 경쟁을 반복하고 있는데 정부 주도로 미국보다 몇 배나 많은 혁신 기업을 최대한 단기간에 성장해야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암울하다. 중국이 시진핑 때에 이르러 그동안의 도강량의 외교 방식을 버리고 서방 세계를 직접 도발하며 미국의 헤게모니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전략 외교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징후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자 알고 보니 중국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끝물, 즉 중국 경제는 앞으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중국 스스로 부정할 수 없게 되면서 아직 중국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지금 세계 패권을 조금이라도 장악해두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격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견해이다. 즉 현실적으로 거사를 도모하기 턱없이 부족해 도강량의 전략을 스스로 깰 이유가 없지만 앞으로는 더욱 힘들어질 게 빤히 보이기 때문에 엄포라도 놓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며 중국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느낀 미국이 중국도 예상 못한 수준의 강력한 경제전을 중국에게 걸게 되었고 이 여파가 시진핑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롯한 여러 실책들과 합쳐져 오히려 중국의 경제 하락을 대폭 앞당기는 결과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1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중국은 급속하게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상으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징후일이었습니다.